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테슬라의 미래 방향성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테슬라 보면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실세계 AI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딱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속내가 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저희는 테슬라 공식 자료 보고 또 여러 금융보고서나 뉴스 기사들 다 종합해서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 같은 거요. 이 강세론적인 전망하고요. 또 반대로 지금 당장 자동차 사업은 좀 어렵다. 비용도 늘고 있고 규제 문제도 있다. 이런 약세론적인 현실. 이 둘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 관계를 당신이 딱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죠. 양쪽 이야기를 균형 있게 들어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질문은 이거예요.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테슬라는 우리는 AI 기업이다. 이걸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는 걸까요? 아,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사실 속내는 좀 명확해 보여요.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부문, 여기서 마진 압박이 좀 있거든요. 비용도 늘고 있고요. 아, 예전만큼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예를 들어 고마진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나 로보틱스 쪽, 잠재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 전략이네요. 우린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니 기술주처럼 높게 평가해달라 이런 메시지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그 메시지를 아주 공직적으로 던진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제 숫자들, 3분기 재무 상태는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딱 보면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 많아요. 일단 매출, 281억 달러로 예상치는 넘었습니다. 오, 매출은 괜찮았네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하면 12% 늘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익 쪽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50달러로 예상치 0.54달러보다 낮았어요. 아, 예상보다 못 밀쳤군요. 그리고 순이익은 더 크게 줄었습니다. 1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나 급감했어요. 37%요? 와,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그렇게 줄었다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수익 없는 번영,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특히 영업이익률 하락이 좀 뼈아픕니다. 이게 작년 3분기에는 10.8%였는데 이번엔 5.8%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5.8%면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일단 판매량 늘리려고 가격을 많이 내렸잖아요. 그 영향이 크고 또 일부 모델은 생산량이 좀 줄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진 면도 있고요. 그리고 CFO가 직접 언급했는데 예상 못한 관세 부담이 한 4억 달러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관세 영향까지? 그럼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구조적인 압박 요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좀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다면서요.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았다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또 다른 면모죠. 이런 마진 압박 속에서도 잉여 현금 흐름이 약 40억 달러. 이거 역대 최대치거든요. 40억 달러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분기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랑 투자 가능한 자산이 4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사실 그 야심찬 AI 전환에 투자할 실탄이 있는 셈이죠. 그 지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현금이 많다는 게 AI 전환의 가장 큰 무게인데 만약 그 전환이 잘 안 되거나 너무 늦어지면 그 돈은 그냥 기회비용 날린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현금은 테슬라에게 양날의 검인 셈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 탄탄한 현금을 바탕으로 AI 스토리를 더 강화하는 거군요. 실적 발표 때 AI를 엄청 강조했다면서요? 네, 아주 의도적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를 가장 높은 지능 밀도, Highest Intelligence Density를 가진 회사, 실세계의 AI의 리더 이렇게 딱 규정했어요. 대놓고 월스트리트에 우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가치를 AI 기업 기준으로 평가해달라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AI 기술들을 내세웠나요? 역시 그 자체 개발 칩 이야기가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습니다. 차세대 AI 칩, AI5 이게 핵심이죠. 머스크 말로는 일부 성능 지표에서 기존 AI4보다 40배 더 좋다고 주장했어요. 40배요. 뭐 그 수치야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자체 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네, 그 전력적 의미가 큽니다. 기존 칩들은 범용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자체 칩은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에 딱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기능 빼고 필요한 성능은 극대화하고. 성능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고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AI5 칩 생산을 미국 내 두 곳, 애리조나 TSMC랑 텍사스 삼성전자에 맡긴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아, 두 군데나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물량 확보? 물량 확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급망 안정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목적이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 관련 리스크 같은 거요.
핵심 부품인 칩 공급이 불안정하면 AI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긴 요즘 공급망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자체 칩 개별하면서도 머스크가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서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모든 AI 연산을 자체 칩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5 같은 자체 칩은 주로 자동차나 로봇 같은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기기에서의 빠른 추론, 인퍼런스에 집중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훈련, 트레이닝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군요. 엣지 추론은 우리 칩으로, 대규모 학습은 엔비디아 칩으로 서로 잘하는 걸 하겠다. 네, 그렇죠. 일종의 공생관계를 설정하려는 거죠. 완전한 수직 통합보다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비전은 정말 거창한데 그럼 당장 돌아가는 현실, 운영 쪽은 어떤가요? 자동차 사업 쪽 움직임은요? 운영 쪽에서도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일단 중국 상하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게 중국 외 다른 지역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중국 내 경쟁은 치열한데 오히려 수출 기지로 더 활용하겠다. 네,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하이 공장의 생산 효율성이 높으니까 이걸 글로벌 공급 기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거죠. 에너지 저장 사업 ESS 쪽은 어땠어요? 거기도 실적이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3분기에 설치량이 12.5기가와트아워로 기록을 세우긴 했어요. 외형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CFO가 실적 발표 때 직접 말했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관세 부담도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 거기도 마냥 좋지만은 않군요. 네, 실제로 일부 자료 보면 경쟁사들은 막 공격적으로 확장하는데 테슬라 ESS 성장률은 작년 정점을 찍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도전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론과 약세론 두 시나리오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테슬라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쪽 강세론자들의 핵심 주장은 뭔가요? 강세론의 가장 큰 기둥은 역시 FSD, 완전 자율주행이랑 이걸 이용한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FSD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 거죠. 특히 테슬라의 재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요. 재무 구조를 바꾼다. 그건 어떤 의미죠? 지금 자동차는 팔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드웨어 판매죠. 근데 로보택시는 서비스잖아요.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RK 인베스트 같은 데서 분석한 걸 보면 로보택시 마진율이 60% 이상 나올 수 있대요. 60%요? 와, 자동차 팔아서는 상상하기 힘든 마진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고마진 서비스 수익을 내는 회사로요. 머스크가 연말까지 로보택시 지역을 8개에서 10개로 늘리겠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이미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들이 다 잠재적인 로보택시라는 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FSD 하드웨어를 갖춘 차 수백만 대가 도로 위에 깔려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자산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만으로 이 차들이 돈 버는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테슬라가 지금까지 모은 FSD 주행 데이터가 3천억 마일이 넘는데요. 3천억 마일?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네, 이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가 경쟁사들은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데이터 해자, 데이터 모트 역할을 하는 거죠. FSD 신경망을 훈련시키는데 이게 핵심 연료거든요. 아까 말한 AI 하드웨어 AI5 칩도 강세론의 중요 근거가 되겠고요. 물론입니다. 40배 성능 향상.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차나 로봇 자체의 판단 능력이 혁신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자체 칩 설계로 성능 최적화, 비용 절감, 거기에 아까 말한 TSMC, 삼성 이완화 생산으로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이 칩 생산 목표를 과잉 공급 수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해요. 과잉 공급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단순히 자기들 차에만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칩 자체를 다른 데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조 혁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기가프레스나 언박스드 프로세스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기가프레스는 거대한 툴로 차체 부품수를 확 줄여서 찍어내는 방식이고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아예 자동차 조립 순서 자체를 바꿔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공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거죠. 칩부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생산 방식까지 거의 모든 걸 직접 컨트롤하는 이 수직 통합이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강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비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것도 강세론의 한 축이죠. 그렇죠. 옵티머스는 강세론의 거의 뭐랄까 궁극적인 지향점 같은 거죠. 머스크 스스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당장은 좀 먼 이야기 같긴 한데 네, 당장은 그렇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으니 잠재 시장 규모는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죠. 테슬라가 자동차 만들면서 쌓은 배터리, 모터 기술, 대량 생산 노하우, 그리고 FSD 만들면서 얻은 실세계 AI 기술, 이걸 로봇에다 접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머스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풍요,
뭐 로봇이 힘든 일 대신해주고 빈곤도 없애고 이런 비전이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겠네요. 네,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지만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강력한 스토리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 아까 말한 그 막대한 현금이 이걸 다 뒷받침해준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41억 달러 넘는 현금, 그리고 계속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 덕분에 2026년에는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11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데 이걸 외부 돈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과감한 베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기술력과 돈. 이걸로 테슬라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이야기네요. 네,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의 완전한 전환 가능성입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테슬라는 더 이상 변동성 큰 제조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마진 높은 서비스 기업, 거의 뭐 사스 기업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옵티머스까지 성공한다. 그럼 단순히 로봇 파는 회사가 아니라 범용 로봇 시대를 여는 운영체제, OS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윈도우나 iOS처럼요? 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로봇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고 앞으로 열릴 수조 달러 규모의 로봇 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게 강세론이 보는 테슬라의 최종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편 목소리, 약세론도 있겠죠.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뭘 걱정하나요? 약세론자들은 일단 그 화려한 AI 스토리가 사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덮으려는 연막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현실 도피용이다. 네, 현실은 어떤가요? 자동차 마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중국에선 BYD 같은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모델 3랑 Y 나온 지도 꽤 됐는데 확 눈길을 끄는 신차 소식은 좀 잠잠하죠.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돈 쓸 때는 점점 많아져요. AI랑 로봇 연구개발비, 공장 짓는 돈, 또 구조조정 비용도 들었고요. 운영 비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3분기 인도량이 기록적이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다른 해석이 있다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이 곧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기 전에 미리 사려는 선수요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수요가 뚝 끊기는 수요 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죠.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큰 걸림돌로 규제를 꼽는 시각도 많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게 약세론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강세론은 FSD 소프트웨어만 완성되면 전 세계에 쫙 깔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현실은 다르다. 네, 자율주행 규제라는 게 이게 통일되기는커녕 나라마다,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다 달라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파편화되고 있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텍사스. 여기서는 2026년부터 새 법이 시행되는데 로보택시 허가를 받아도 처음 3년 동안은 무조건 안전운전자가 여태 타야 해요. 3년이나요? 그럼 완전 무인 서비스는 한참 뒤에나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머스크는 빨리 무인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법이 딱 막고 있는 거죠. 중국은 더 심각해요. 운전보조 기능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하려면 무조건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라. 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시험 운행하던 거 이미 멈췄어요. 게다가 중국은 데이터는 무조건 중국 안에만 둬야 한다는 법도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FSD 모델을 중국에서 그대로 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현재 FSD 시스템 자체가 유럽의 차량 규정 UNC랑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맞춰서 승인받을지 아직 명확한 길도 안 보입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풀어야 할 자율주행 문제는 기술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수십 개의 규제 문제 덩어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로보택시 사업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규제 문제 말고도 실제 기술 구현, 즉 실행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할 때 문제점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오스틴 시범 서비스 초기에 뭐 차선 잘못 들어가거나 갑자기 이상하게 멈추거나 하는 문제들이 보고했었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SA가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요. 이게 실험실이랑 실제 도로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머스크가 과거에 FSD 일정 관련해서 너무 낙관적이었다가 말 바꾼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던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FSD 완성 시점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꿨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진짜 믿어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신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요? 네,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아주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난제들이 있을까요?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손,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또 로봇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한 부품들,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망을 새로 만드는 것도 큰일이고요.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시간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수년 안에 이걸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는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죠. 약세론의 또 다른 핵심 축이 막대한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지배구조 리스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아까 2026년 설비 투자가 110억 달러 넘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테슬라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에요.
만약 로보택시나 옵티머스가 기술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몇 년씩 늦어진다. 그럼 이 엄청난 투자금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성과 없이 돈만 태우는 거죠. 지배구조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머스크 관련 문제인가요? 네, 주로 그렇죠. 머스크가 FSD랑 로봇 성공시키려면 자기한테 의결권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 그 보상한 문제요? 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 ISS나 글래스 루이스 같은 곳을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기업 테러리스트라고 막 비난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거죠. 회사의 미래가 너무 한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군요. 그렇죠. 키맨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심지어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머스크가 더 많은 통제권을 요구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반발해서 떠난다. 주가가 떨어진다. 머스크가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테슬라 경영 집중도가 떨어진다. AI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는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 강세론과 약세론, 양극단의 시나리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테슬라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테슬라 주식은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사업이 그냥 하나로 섞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의 전기차 사업. 이건 지금 수익성 압박도 받고 경쟁도 치열하죠. 이 부분만 보면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랑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네, 다른 하나는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같은 미래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죠. 이건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실패하거나 엄청 늦어질 위험도 큰,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 벤처 캐피털 투자 같은 성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엄청 변동성이 큰 이유가 이 미래의 AI 콜옵션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AI 옵션이 진짜 대박이 날 거라고 믿으면 주가가 오르고 아 이거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하고 의심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 기대치가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뭘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어떤 지표들이 중요할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역시 기술적 진전입니다. 특히 FSD 성능, 오스틴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사람 개입 없이 얼마나 안전하게 다니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얼마나 낮은지 같은 거요. 그리고 곧 공개될 옵티머스 V3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뭘 얼마나 잘하는지, 또 AI5 칩 초기 성능 테스트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에서 무인 운행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에서 OTA 업데이트 승인이 좀 풀리는지, 유럽 규제 당국과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로보택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핵심 사업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당장 다음 한두 분기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해요. 마진 하락이 멈추거나 다시 올라가는지, 또 늘어난 설비 투자, 캐펙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에너지 저장 사업 성장세는 다시 살아나는지 이런 돈 문제도 계속 봐야죠. 미래 비전도 좋지만 일단 본업이 받쳐줘야 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 지배 구조 관련 문제입니다. 머스크 보상안에 대한 주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경영진이랑 이사회, 또 주요 기관 투자자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테슬라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리더십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규제, 재무, 지배구조 이 네 가지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정말 테슬라가 서 있는 이 중대한 기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열었던 회사가 이제 AI 시대를 이끌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거대한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핵심 질문이죠. 만약 강세론 시나리오대로 FSD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규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로보택시라는 고마진 사업에 대한 기대로 테슬라 가치는 다시 한번 크게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세론처럼 자동차 마진은 계속 안 좋고 FSD 상용화는 계속 불투명하다면 그 AI 콜옵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고 주가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 회사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룬 여러 지표나 과제들 너머에 있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랑 옵티머스 로봇을 성공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낸다면 그게 단순히 교통이나 노동시장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 심지어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머스크가 그리는 그 AI와 로보틱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풍요의 시대, 그게 정말 온다면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결과들, 그게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